영화광들의 뻔뻔한 영화 리뷰 차트쇼 기묘한 차트 시네마. 기차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SUV 아나운서 박여명, 이유림입니다. 김마랑코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머리가 하얘지는 영화입니다. 먼저 4위부터 소개합니다. 4위는요, 바로 영화 인터스텔라입니다. 서기 2067년 정부와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고 전 세계는 극심한 식량 부족에 시달립니다. 아이들은 이제 공부가 아닌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인류가 절망에 빠진 이때 시공간에 불가사의한 틈이 열립니다. 중력 이상 현상이 바로 그 증거였죠. 책장에 멀쩡하게 꽂혀있던 책이 갑작스럽게 떨어지는가 하면 트랙터가 연이어 고장이 나기도 합니다. 이 부름을 따라 지구에 남은 몇몇 이들에게는 미지의 우주를 탐험해 인류를 구하는 임무가 지어집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뒤로 한 채 인류라는 더 큰 가족을 위해 이제 이들은 희망을 찾아 먼 우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답을 찾게 되겠죠. 늘 그랬듯이. 네, 미래의 인류가 지구에서 살기 어려워져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떠나는 내용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인터스텔라가 머리가 하얘지는 영화로 꼽힌 이유가 뭘까요? 영화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왜 머리가 하얘지는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웜홀, 블랙홀, 일반 상대성 이론, 양자 물리학, 5차원의 세계, 홀로그램 원리, 이 모든 게 이 영화 하나에 들어있거든요. 블랙홀은 뭔지 알 것 같은데 네. 나머지 것들 뭐 웜홀, 양자물리학 이런 단어들은 이제 듣기만 해도 내가 왜 여기 있나,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여긴 어디인가 싶고 네. 그러네요. 이 모든 개념을 영화 하나에서 다룬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상대성 이론을 대중에게 알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 맞죠? 맞아요. 똑똑하신데요? 네,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주인공인 쿠퍼도 인류를 구하기 위해 새로운 행성으로 떠나는 팀원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근데 쿠퍼가 밀러 행성을 1시간 탐험하는 동안 지구의 시간은 무려 7년이 흘러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속도가 차이가 있네요. 그쵸. 근데 그러면 지구에 있는 딸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늙으면서 밀러 행성의 아빠와 같은 또래로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상대성 이론 때문이래요. 쉽게 말씀드리면 중력이 강하면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중력이 약하면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력이 강한 밀러 행성의 1시간이 지구의 7년과 같은 시간이었던 거죠. 무슨 소린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근데 제가 조금 더 찾아봤거든요. 네. 찾아보니까 시공간의 곡률과 빛의 이동, 시간의 붕괴 이런 내용들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더 하다가는 저희 라디오를 듣는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어질 것 같아서 좀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하는 사람도 한 명 없어질 뻔했어요. 네, 이 영화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개봉한 오펜하이머의 감독이기도 하죠. 그럼 이쯤에서 약간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 모든 과학적 개념을 영화로 만들었다는 건 그걸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하는 사람일까요? 그러니까요. 뭐 하는 사람이죠? 네, 진짜 뭐 하는 사람이지? 근데 이게 처음 시나리오를 쓴 건 크리스토퍼 놀란의 동생인 조나단 놀란이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 영화를 위해서 무려 4년간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상대성 이론을 배웠대요.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뭐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는 스티븐 스필버그가 인터스텔라의 감독이 될 뻔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은 지금과는 또 사뭇 다른 느낌의 영화였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영화 기획이 길어지고 또 스티븐 스필버그의 회사 드림웍스가 파라마운트에서 디즈니로 옮겨가면서 이제 이 프로젝트에서 손을 이렇게 떼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나단 놀란이 형을 어떻게 보면 좀 당연히 추천을 하면서 크리스토퍼 놀란이 감독으로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독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동생에게 했던 말이 뭐일 것 같으세요? 왜 날 추천했니? 그 말도 약간 했을 것 같긴 한데 고마워 뭐 이렇게도 했긴 네. 했겠지만 알려진 바로는요. 바로
내가 각본 고칠 거 알지? 였답니다. 이게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로서는 상당히 오싹한 발언이네요. 그쵸. 고쳐버리겠다. 네, 네. 이게 찐 형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 아닐까. 그렇죠. 근데 또 그 덕분에 인물들이 훨씬 입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었대요. 왜냐하면 원래 대본에서는 인물들이 마냥 착하고 마냥 도덕적이었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지금의 대본이 조금 더 입체적인 인물들을 볼 수 있어서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머리가 하얘지는 영화 인터스텔라가 탄생을 했네요.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는데 네. 머리가 하얘진다고 했는데 네. 저는 이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넘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머리가 하얘질 정도로 어려운 내용과 복잡하고 어려운 과학적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 영화가 네. 1,000만 관객을 돌파할 정도의 인기를 얻은 비결이 뭘까요? 근데 이게 또 역설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워서 인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관객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을 시키잖아요. 저희가 보통 뭐 영화하면 오락, 시간 때우기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실감나는 우주 체험을 할 수 있으면서도 괜히 보고 나면 막 똑똑해지는 기분이랄까요? 막 심오해 보이는 과학 개념들을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만큼 대화할 거리도 많고요.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이름 자체도 어느 정도 티켓 파워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인셉션이나 다크나이트나 다크나이트 저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런 전작들에서 꽤나 두꺼운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감독이라서 네.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단순히 뭐 교육적이라서 아니면은 뭐 감독이 유명해서 그래서 1,000만을 넘기지는 않았겠죠. 뭐 시각적으로도 풍성하고 내용도 사랑이라는 좀 따뜻하고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뭔가 좀 아쉬움을 느끼는 관객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사랑이냐 또 약간 뻔하다. 아니면 너무 보편적인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조금은 특별한 이야기를 원하는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 부분에서 아쉬움을 느낄 수도 있기는 하겠죠. 왜냐면은 사실 조나단 놀란도 처음부터 사랑이라는 걸 말하고자 한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조나단 놀란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것을 마주하고 싶었지만 희망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싶었다. 모든 대화 끝에 갑자기 눈에 띈 것은 삶의 소중함이었다. 4년이나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공부를 네. 하고 끝에 결론이 사랑이었네요. 그쵸. 오, 낭만적이다. 낭만적이네요. 그쵸? 낭만적인데요. 그러면 저희 이제 한번 평점과 함께 리뷰들을 읽어볼까요? 네. 재밌는 평들이 꽤 있어가지고 네. 먼저 팝콘 사가지 마라. 네. 먹을 시간이 없다. 네. 팝콘 좋아하세요? 저는 영화관에 팝콘 먹으러 갑니다. 저도 네. 가면 이제 라지 사이즈 팝콘 하나랑 라지 사이즈 콜라 하나랑 이렇게 혼자 들고 가서 담고 네. 나오거든요. 아, 그거를요? 네. 정말 먹으러 가시네요. 정말 팝콘을 사랑하는 어. 사람으로서 이 평가는 굉장히 극찬이다. 그러네요. 그 정도로 몰입력이 뛰어나다. 그런 네. 말이겠네요. 네. 다음은 네. 여친이 옆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네. 평점 7점짜리 영화라네요. 네. 잠깐 헤어질까 생각했습니다. 네, 위험한데요? 잠깐만 생각하셨네요. 네, 진정하시고요. 용케 잠깐만 생각하셨네요. 네. 네, 다음은 영화관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경험. 소위 티켓 값이 안 아깝다라는 표현을 하죠. 네네. 티켓 값이 아까운 영화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영화들은 이제 티켓 값이 부족한 영화. 그렇죠. 더 내고 싶다. 돈을 더 더 내야 내서라도 되는데. 보고 싶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네. 거는 인생 영화다. 이걸 아이맥스로 안 본다는 건 큰 손해. 오. 아이맥스 하면 또 용산 아이맥스잖아요. 그쵸, 용산- 용암액. 네. 네. 용산 아이맥스 가보셨어요? 저는 사실 안타깝게도 가보진 못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부산에 살고 있다가 이제 네. 막 서울로 올라왔잖아요. 아. 약간 영화인들의 성지 같은 느낌이거든요. 용산 아이맥스. 그래서 아직은 못 가봤는데 네. 조만간 갈 것 같습니다. 네, 꼭 가보세요. 왜냐하면 큰 화면으로 담기는 우주가 시각적으로 엄청난가 봐요. 왜냐면 여기 또 보면은 뭐 대박이다, 경이롭다, 심지어 황홀하다라는 표현도 있는 걸 보면 이거는 못 참죠. 네, 재상영을 만약에 하면 보러 가야겠어요. 그쵸. 이거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렇죠. 기회가 되겠네요. 재상영을 한다면.
다음은 안 보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꼭 봐야 합니다. 네. 주점력이 아주 대단하신데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네. 영화의 화면, 음악 모든 것을 사랑함. 아 맞아요. 음악에 대한 칭찬도 이 인터스텔라의 음악이 굉장히 네. 분위기를 잘 살린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실 OST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네. 작곡가 한스 짐머가 영화 음악 작곡에 투입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요. 처음 곡을 부탁할 때 논란이 거의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대요. 뭐 장르, 제목, 주인공, 줄거리 아무것도요. 그럼 영화 곡을 어떻게 쓰죠? 그쵸. 근데 다만 아버지로서 느끼는 감정을 표현해라 라고 했답니다. 금방 이제 짐머는 그 얘기를 듣고 곡을 만들어서 감독에게 들려줬고요. 논란은 이제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라고 하면서 만족해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뭐 처음부터 사랑을 말하고자 했던 영화인 것 같아요. 이 사랑에서 파생된 인터스텔라의 OST 한스 짐머의 First Step 들어보시죠. 이어지는 머리가 하얘지는 영화 그 세 번째는 영화 큐브입니다. 물리적 제약 없이 이동할 수 있는 방 큐브에 갇힌 5명의 이들. 각자의 고유한 능력과 배경을 가진 그들은 미로의 진정한 목적은 알지 못한 채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찾아 떠납니다. 생존을 위한 공포와 긴장의 사이에서 그들은 미로의 정체와 자신들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시도하고 각자의 과거와 갈등을 마주하게 됩니다. 미로에서 목숨을 걸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며 그들은 점차 미로의 퍼즐 조각을 맞추려 노력하고 끊임없는 위험과 의심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과거의 비밀과 당면한 고난 속에서 그들은 미로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마지막 도전에 나서게 되는데 생존과 희생, 인간의 미스터리에 대한 스릴 넘치는 탐험을 그린 영화 큐브입니다. 영화 큐브가 머리가 하얘지는 영화로 선정된 이유가 뭘까요? 이번에는 유림씨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큐브 스릴러라고 했죠. 네네. 스릴러라고 했으니까 뭔가 막 놀라가지고 머리가 하얘진다거나 그런 거니까요. 그것도 그럴듯한데 네. 하지만 다른 스릴러 영화가 아니라 큐브가 선정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뭐죠? 바로 이 영화에서 수도 없이 많은 하얀 방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대체 얼마나 많은 하얀 방이 나오길래 그런 거죠? 유림씨 큐브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큐브요? 그럼요. 네, 여기 큐브를 준비해 왔는데요. 네, 이렇게 생겼죠. 네. 그러면 이 큐브에는 방이 몇 개가 있을까요? 안 보이는 곳까지. 이게 가로 세로해서 3 곱하기 3 곱하기 3 그쵸? 해서 27개겠죠? 그쵸? 네. 여기에 잘하죠? 네. 총 27개의 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 큐브에 등장하는 구조물도 그 제목 그대로 이렇게 큐브처럼 생긴 구조물이 등장을 해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6칸씩 있는 구조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26 곱하기 26 곱하기 26 해서 총 17,576개의 하얀색 방이 등장을 한답니다. 그 정도 수의 하얀 방을 보고 있으면 머리가 하얘지기는 하겠네요. 그쵸. 네. 근데 이 영화의 놀라운 점은 이게 아닙니다. 또 뭐가 있죠? 우선 이 영화는 1997년작이에요. 그 당시에 17,000개가 넘는 방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방 모양 세트장이 몇 개가 필요할까요? 와, 이게 상하, 그다음 전후, 좌우 이렇게 이동을 하려면 최소한 아까 봤던 딱 요 27칸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 저도 그 정도는 썼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거든요. 해야지, 영화를 네. 보면서. 네.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위, 아래, 상하, 좌우 이렇게 다 움직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영화의 놀라운 점은 단 2개의 방에서 촬영 각도, 조명, 컴퓨터 그래픽 등을 사용해서 17,000개가 넘는 방을 표현하는 데 성공을 했답니다. 와우, 경제적이네요, 엄청.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 큐브는 단 2개의 방만 사용한 덕분에 제작비도 35만 달러에 그쳤고 굉장히 저예산 영화죠. 네. 영화 큐브가 개봉 당시에는 그다지 큰 인기를 끌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밀실 스릴러, 네. 이런 서바이벌 장르가 굉장히 드문 장르였거든요. 네. 그래서 마이너한 장르여서 인기를 끌지 못했지만 네. 이후 독특한 분위기 덕에 비디오 대여점이나 2차 시장에서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끌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9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면서 제작비 약 25배 이상을 회수하는 대흥행에 성공을 합니다. 와, 2개의 방만 가지고 17,000개가 넘는 방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렇죠. 영화 감독은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봐요. 사실 저도 네. 언젠가는 저만의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런 영화를 볼 때마다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영화에는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뭔가 또 숨겨진 게 있나요? 네, 바로 이 영화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의 이름에 관한 건데요. 오. 제가 등장인물들의 이름과 특징을 간략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네네.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저 퀴즈 좋아합니다. 네.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함정에 죽으면서 큐브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올더슨, 네. 그리고 굴뚝새라는 이명을 가지고 7번의 탈옥에 성공한 전설의 탈옥수 렌, 네. 무료진료소에서 일하던 고령의 의사 훌러웨이, 그리고 괴력을 소유한 경찰관 쿠엔틴, 그리고 자신의 유일한 낙이 포르노 잡지를 모으는 것이라는 냉소적인 건축가 데이비드 워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한 암산 능력을 가진 자폐증 환자 카잔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큐브로 끌려온 거죠? 그렇죠. 아하.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요? 맞아요. 심지어 이 네. 모든 인물들의 공통점에 관한 거예요. 아까 올더슨, 렌, 훌러웨이, 쿠엔틴, 데이비드 워스, 카잔 네, 그렇죠. 이렇게였죠. 사실은 공통점을 모르겠거든요. 뭔가 브랜드 이름일까요? 사실 브랜드 이름과도 뭔가의 이름이긴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 인물들의 공통점은 이미 유림 씨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인물들이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공통점인데 네. 바로 영문도 모른 채로 큐브에 끌려와서 갇혔다는 점이에요. 네. 그래서인지 감독은 모든 인물들의 이름을 감옥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네, 감옥이었군요. 그렇죠. 네. 올더슨은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올더슨 감옥, 그리고 렌은 프랑스와 영국에 있는 레네스 감옥, 그리고 훌러웨이는 영국 런던의 훌러웨이 감옥, 그리고 쿠엔틴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샌 쿠엔틴 주림 감옥, 네, 그리고 데이비드 워스는 미국 캔자스주의 리븐워스 감옥, 그리고 카잔은 러시아 타타르스탄주의 카잔 감옥에서 각각 따온 이름입니다. 캐릭터의 이름까지 엄청 디테일하게 설정을 했네요. 흥미롭습니다. 네. 그럼 이 영화의 이제 리뷰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네, 좋습니다. 10점 만점 중에 10점, 4억으로 100억을 벌어들인 명작. 네, 이 영화가 최고의 칭찬인데요. 네, 제작비가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영화죠. 이 정도면 그렇죠. 진짜 이 감독의 아이디어와 창의성만으로 만들어낸 영화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네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분도 이제 별점 10점 만점에 10점을 주셨는데 네, 현재 기준으로 평가하지 말게. 영화계의 획을 그은 작품이다. 저예산의 비주류 배우들이 신입 감독 오로지 연출과 스토리만으로 센세이셔널을 일으킨. 오. 맞아요. 이 영화 이후로 네. 일본에서 이 영화가 굉장한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2021년에 큐브가 일본에서 리메이크가 되기도 했습니다. 2021년에요. 네, 그리고 이 영화 이후로 네. 일본에서 뭔가 밀실 서바이벌 장르라던가 이런 장르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됐어요. 이게 그 시초군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센세이션을 말 그대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영화다. 와, 대단합니다. 굉장히 천재적인 영화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다음 리뷰입니다. 별점 10점 중에 10점을 주시면서 악몽을 꾸는 듯한 막막함과 비현실적인 풍경이 기억에 남는다. 실마리가 풀려가고 점차 공포의 대상이 큐브라는 공간이 아닌 인간으로 옮겨가는 순간 관객은 그제야 무엇이 진짜 지옥이었는지 깨닫는다. 빛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는 조금의 속물성도 없는 인간뿐. 신박한 연출과 곁들인 인간성 묘사가 완벽했기 때문에 다소 전형적인 결말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언제 봐도 무언가를 더하고 덜 게 없는 영화다. 이 영화에 필요 없는 속편이 몇 개나 더 있다는 게 안타깝다. 네, 이 영화가 원래는 후속작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비디오 대여점이나 이런 데서 인기를 확 끌다 보니까 이제 여러 투자자들이 와서는 이 영화에 속편을 만들 생각이 없냐 이렇게 해서 속편이 몇 개가 만들어졌다고 해요. 근데 속편들이 평가가 처참합니다.
자본의 힘이라. 사실 모든 시리즈가 1편이 제일 재밌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1절만 해라라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닙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의 속편을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하지만 결국 오리지널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큐브 1편에 등장하는 OST입니다. 이 OST가 굉장히 큐브에 갇혔을 때의 그 공포감 그리고 이 다음 칸에 어떤 함정이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등을 굉장히 잘 표현한 음악인데요. 네. 큐브의 OST를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2위 301-302입니다. 오염된 도시에서 한 줄기의 희망과도 같다는 의미일까요? 현대인에게 꿈과 희망을 가져다 준다는 새희망 바이오 아파트. 이 아파트 302호에는요, 윤이라는 이름의 한 여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먹으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식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윤희는 정육점을 하는 의붓 아버지의 강간을 피해 냉장고 안에 숨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를 지켜보던 이웃집 아이가 그녀를 흉내내려다 그만 얼어 죽고 말죠. 그 후로 윤희는 음식과 성을 거부하게 됩니다. 바로 앞집인 301호에 송이라는 여자가 이사를 옵니다. 전 남편에게 외면받은 기억으로 음식을 집착적으로 좋아하게 된 송이. 송이는 틈만 나면 302호에 사는 윤희에게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윤희는 번번이 그녀가 가져다 둔 음식을 버리거나 토해버리죠. 먹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여자와 먹기 위해 노력하는 여자. 영화 301-302입니다. 네. 벌써부터 예사롭지 않은 스토리네요. 네. 사실 제목만 처음에 봤을 때에는 네. 저희 공대가 네. 301, 302동의 위치가 상당히 충격적이잖아요. 네. 그 생각이 안 날 수 없었는데 네. 이제 시놉시스를 듣고 나니까 이 영화가 왜 차트에 올랐는지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됩니다. 영화가 어느 정도 자극적이고 충격적이어서 머리가 하얘지는 거 아닌가요? 오. 네,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무언가를 경험하면 이제 네. 머리가 하얘진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정답입니다. 네, 저는 이 영화를 사실 교양 수업에서 보게 됐었는데요. 보고 나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였습니다. 같은 강의를 들었던 제 친구는요, 영화를 한 번에 못 보고 계속 이렇게 멈췄다가 봤다고 해요. 그 정도였나요? 네,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연출이 특히나 강렬합니다. 영화가 주로 다루는 소재가 음식이거든요. 네, 여명 씨는 혹시 먹방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뭐 요리 방송이라든지? 저는 먹는 것보다는 만드는 데 좀 더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 정말요? 요리 방송을 좀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오, 어떤 요리 방송 주로 보시나요? 아무래도 자취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생존을 위한 요리들. 네. 자취 요리 그쵸, 그쵸. 이런 것들. 근데 사실 이 영화도요, 따지고 보면 먹방 혹은 요리 방송이기는 해요. 송이가 윤희에게 음식을 해서 가져다 줄 때 요리하는 장면, 먹는 장면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같이 맛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에요. 요리 방송인데, 요리 장면인데 음식의 색감이 오묘하게 칙칙하고 또 배경음은 차갑고 날카롭습니다. 보고 있으면 음식이 먹고 싶어지는 그런 먹방이나 요리 방송과는 전혀 반대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쵸. 네, 좀 기괴하기도 해요. 그게 301-302에서의 음식은요, 뒤틀린 욕망과 기억을 표출하는 수단이거든요. 음식과 요리에 대한 송이의 집착이 시작되었던 게 전 남편의 무관심과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또 반대로 윤희가 음식을 먹지 않으려는 집착이 시작된 건 과거의 충격적인 사건 때문이었죠. 그 아이가 냉동 창고에서 얼어 죽게 되었던 사건이죠. 네, 그러네요. 과거에 받은 상처들이 식이장애로 나타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감독도 이런 연출을 택한 거고요. 네. 그런데 궁금하긴 합니다. 이 영화를 교양 수업에서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대체 교수님이 이 영화를 왜 소개하신 거죠? 첫 번째는요. 네. 이 영화가 작품성이 있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일단 영화 자체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보편적이거든요. 결핍.
사실 결핍은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걸 표현해내는 방식도 감각적이거든요. 네. 그리고 두 여주인공의 삶을 음식과 성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들었던 수업이 문학과 영상인데 문학과의 관련성도 주목할 만하거든요. 영화과 문학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영화의 원작이 바로 시입니다. 네, 장정일의 요리사와 단식가라는 산문 시예요. 그래서 앞부분만 살짝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호에 사는 여자, 그녀는 요리사다. 아침마다 그녀의 주방은 슈퍼마켓에서 배달된 과일과 채소 또는 육류와 생선으로 가득 찬다. 그녀는 그것들을 굽거나 삶는다. 그녀는 외롭고 포만한 위장만이 그녀의 외로움을 잠시 잊게 해준다. 박철수 감독이 이 시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영화를 만든 거죠? 네, 맞습니다. 시 전체를 읽어보시면 영화가 다음에 어떻게 흘러갈지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영화는 당시에 본격적인 컬트 영화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더 대단한 건요. 이 301, 302가 할리우드판으로 리메이크 되었다고 해요. 90년대 영화 아닌가요? 네, 정확히 95년 영화죠. 한류의 영향이 지금보다는 그래도 훨씬 덜했을 텐데 그쵸. 무려 할리우드에서 이걸 리메이크를 한다니 네. 그만큼 뛰어난 영화인가 봅니다. 네, 영화 매트릭스의 캐리앤 모스와 헤더 그레이엄이 할리우드판에 캐스팅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헤더 그레이엄은요, 거식증에 걸린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영화네요. 네.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만든 영화들은 많이 봤는데 네. 시를 원작으로 한 영화가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가 될 정도로 인기를 끌다니 네. 정말 대단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한국의 관객들은 어떻게 느꼈을지 궁금하네요. 네. 이쯤에서 한번 리뷰를 읽어볼까요? 좋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너무 빨리 나왔다. 한마디로 뭔가 많은 걸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그만큼 앞서갔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이런 말도 있네요. 90년대 중반에 이런 영화라니. 네, 제가 봐도 좀 실험적이기는 합니다. 여명 씨는 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네. 영화의 연출이나 소재 자체가 그냥 범상치는 않거든요. 네, 이건 소개만 들어봐도 이미 평범한 영화는 아니라는 게 네. 이제 한 번에 느껴지네요. 네, 그리고 또 그때는 지금도 파격적인데 그때는 더더욱 파격적으로 비추어졌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눈총도 적지 않게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음식 얘기를 했지만 사실 성적으로도 상당히 파격적이고 기괴한 묘사들이 많거든요. 사실 요즘에는 조금 점점 이제 덜하게 만들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당시에는 검열 같은 것도 굉장히 심했을 거고 그쵸. 그런 것들을 뚫고 만든 이런 파격적인 영화다 보니까 조금 더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리뷰 볼게요. 네. 박철수 감독을 알게 해준 걸작 스릴러. 오, 맞아요. 박철수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스타덤에 어떻게 보면 네, 감독으로서의 이름을 좀 알렸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다음으로 혼자서 영화관에 가게 만든 영화. 오. 아까 유림 씨의 친구분은 네. 보다가 끊어서 봤다고 네, 했는데 맞아요. 이분은 이제 이 영화를 직접. 보고서 영화관에서 네. 보고 싶게 만들었다. 네, 취향 딱 저격 당했나 보네요. 그러게요. 네. 굉장히 취향을 많이 타는 영화인가 봐요. 네. 저도 한번 보고 싶어지긴 하네요. 이런 평가들이 있으니까. 저는 사실 이 영화가 저에게 큰 영감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주의할 점. 이게 충격적인 내용이나 장면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멘탈을 꽉 붙들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301, 302 OST를 틀기에는 저희 학관 앞이 좀 우울해질 것 같아가지고 같은 음식 이야기를 귀엽게 풀어낸 악동 뮤지션의 라면인 건가 들어보시죠. 이제 머리가 하얘지는 영화 그 대망의 1위만이 남았는데요. 대망의 1위는 바로 영화 아이리시맨입니다. 프랭크 시란이라는 남자가 미국 범죄 세계로 발을 딛게 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합니다.
프랭크는 마피아 보스 러셀 버팔리노와의 관계를 통해 범죄 활동에 끌려들고 그의 충성과 계산적인 무자비함으로 마피아 내에서 영향력을 키워나갑니다. 그의 우정과 충성은 마피아 보스 지미 호파와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며 범죄와 정치, 경제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거쳐 그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인물들의 선택과 희생, 범죄의 비극을 다루며 복잡한 관계와 감동적인 이야기를 펼치는 영화 아이리시맨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머리가 하얘지는 영화 무려 1위로 선정된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 영화가 선정된 이유가 가장 단순합니다. 네. 바로 진짜 머리가 하얀 사람이 나오기 때문이죠. 네. 물론 단순히 머리가 하얀 사람이 나온다고 해서 머리가 하얘지는 영화라고 할 수는 없겠죠. 네, 이 영화는 프랭크 시런이라는 한 남자의 인생을 보여주는 전기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젊을 때부터 백발 노인이 될 때까지의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머리가 하얘지는 영화 1위로 꼽혔다고 할 수 있죠. 네. 확실히 머리가 하얘지는 영화이기는 하네요. 네. 근데 한 사람의 인생을 다룬 전기 영화는 사실 아이리시맨 말고도 많을 것 같은데 왜 아이리시맨이 선정이 되었을까요? 네, 이 영화가 한 사람의 머리가 하얘지는 과정을 담기 위해서 사용했던 어떤 특별한 방법 때문에 이 영화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방법이요? 네. 여름 씨 혹시 이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들이 네. 누군지 알아보시겠나요?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라서 네.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긴 한데. 그 포스터 보니까 네네. 로버트 드니로 네. 씨는 제가 한번 들어본 것 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음. 나머지 분들은 네, 죄송하지만 모르겠네요. 그렇군요. 맞아요. 로버트 드니로는 이제 주인공인 프랭크 시런을 맡은 배우고요. 그리고 각각 알 파치노가 지미 호파, 그리고 조 페시가 러셀 버팔리노 역을 보냈죠. 그런데 유림 씨, 네. 이번에도 네. 이 세 명의 인물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또 퀴즈인가요? 네, 그런 거죠. 네. 퀴즈 강의시네요. 네, 이번에는 네. 포스터를 잘 보시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네. 포스터를 보면 다들 수트를 깔끔하게 입은 백발 신사다. 네, 그거 말고 공통점이 또 있을까요? 근데 맞아요. 백발신사라는 네. 점이 중요합니다. 이 세 명의 인물의 공통점은 바로 연기한 배우가 모두 80세 이상의 고령 배우라는 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 영화에서 사용된 특별한 방법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 영화의 특별한 점은 바로 20대부터 80대까지 네. 모든 나이대를 연기를 이제 같은 배우가 소화했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80세가 넘은 배우들이 네. 20대의 어린 시절을 연기하는 거죠. 와.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특수 분장 같은 것도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사용한 기법이 바로 디에이징이라고 하는 그래픽 기술입니다. 디에이징. 네. 배우들의 주름이나 피부 등에 이제 그래픽을 입혀가지고 네. 젊음을 돌려주는 기술이에요. 또 이 영화에 사용된 디에이징 기술과 보통의 디에이징 기술에는 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유림 씨는 얼굴에 네. 뭔가 점을 막 찍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한 상태에서 연기를 하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연기라고 하기엔 또 좀 부끄럽지만 연극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네. 사실 그때는 그냥 너무 떨려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뭐 얼굴에 뭘 칠하고 붙이고 이러면은 집중이 안 그래도 안 되는데 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림 씨 말씀이 맞아요. 네. 그래서 기존의 디에이징 기술들은 그래픽을 위해서 배우의 얼굴에 뭔가 점을 찍는다거나 네. 아니면 마커, 찰흙 같은 걸 붙인다거나 그런 채로 연기를 했어야 했어요. 네. 그래서 유림 씨 말씀처럼 배우들이 연기에 집중하기가 좀 힘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아이리시맨에 적용된 디에이징 기술은 네. 여러 대의 카메라를 통해서 얼굴을 입체적으로 촬영을 하고 그걸 활용해서 그래픽을 만들기 때문에 배우들이 얼굴에 마킹을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제 배우들이 연기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근데 이 좋은 거를 왜 다른 영화에서는 안 쓰는 거죠? 사실 이런 좋은 기술들을 안 쓸 때는 네. 대부분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네. 바로 예상이 갑니다. 돈 때문이죠. 네. 자본. 네. 이 기술은 이제 시각적인 화려함이 거의 없어요. 네. 그냥 이제 젊은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기술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비가 굉장히 높은 기술입니다. 사람의 피부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 그래픽에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원래 이 영화는 파라마운트 픽처스가 판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제작비 문제로 판권을 포기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결국 넷플릭스에서 이 제작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서서 완성될 수 있었던 영화가 바로 아이리시맨입니다. 사실 파라마운트 픽처스도 아주 큰 메이저 배급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작비가 대체 얼마나 나왔길래 이런 배급사도 투자를 포기한 거죠? 이 영화의 제작비는 네. 결국 그 끝에 집결된 바로는 네. 1억 5,900만 달러. 한화로 어떻게 네. 되죠? 한화로 약 2천억 원에 달하는 제작비가 들어갔다고 해요. 역시. 네, 원래도 범죄물은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 장르가 아닌데다가 네. 아이리시맨은 심지어 R등급, 그러니까 성인 등급을 상정을 하고 만들어졌다 보니까 네. 이제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파라마운트 픽처스에서 판권을 포기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틴 스콜세지 감독은 네. 이에 대해서 넷플릭스와는 달리 나머지 더 이상 할리우드의 메이저 스튜디오들이 네. 상업성을 이유로 자신의 영화를 비롯한 비마블류의 영화, 그러니까 뭐 히어로물이라든지 네. 아니면 뭔가 화려한 액션 장르라든지 네. 이런 비마블류의 영화들에게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는 작금의 세태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자본이라는 게 영화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기업이 이윤을 쫓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러면 저희 이쯤에서 리뷰 한번 읽어볼까요? 네. 별점 10점 만점에 9점 주셨습니다. 약 30년 전 스콜세지 감독과 호흡을 맞춘 배우들이 다시 뭉쳤다. 새 배우들의 연기는 끝내준다. 또한 러닝타임이 길지만 정적인 영화는 아니라 별로 지루하지도 않다. 한 사람이 과거의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형식이라 스토리를 이해하기도 쉽다. 또한 스콜세지의 연출은 영화 볼맛 나게 한다. 이 영화 때문에 넷플릭스 월정액에 가입했다. 이 영화 하나를 보기 위해 넷플릭스에 가입했다니 이건 굉장한 극찬이네요. 대단한데요? 네, 그러게요. 다음 평도 한번 이어서 읽어볼까요? 네, 9점을 주시면서 네. 시대의 주인공만 봐도 봐야 할 영화. 전반 부분에는 전개가 지루한 감이 있지만 중반부터는 알파치노의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력과 네. 로버트 드니로의 조용한 암살의 장면이 인상 깊었다 오. 라고 하십니다. 사실 네. 이 영화가 이제 배우들의 연기 위주의 영화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호불호가 조금 갈리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루하다는 평이 나오는 것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네요. 뒷부분에 빵 터트리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3시간 30분의 긴 러닝타임이지만 짜임새 있게 아주 촘촘하게 연출을 한 덕분에 시간이 정말 짧게 느껴지는 마술 같은 영화라고 네. 하네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전개가 지루한 감이 있지만 배우들의 연기력으로 이걸 채워놓은 영화이기 때문에 오. 연출과 연기에 집중하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이렇게 3시간 30분의 긴 러닝타임도 짧은 순간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이 영화의 OST 중 하나인 In the Still of the Night 들려드리면서 네. 저희는 여기까지 머리가 하얘지는 영화 탑4였습니다. 네, 영화광들의 뻔뻔한 영화 리뷰 차트쇼 기묘한 차트 시네마. 기차씨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기차씨 주제는요. 바로 숨막히는 영화입니다. 또 어떤 영화가 우리의 숨을 막히게 할지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그럼 안녕. in the still